13살 그녀는 투명한 존재였다. 뉴욕의 좁은 아파트에 이민자 가족들과 함께 살던 한국인 이민자의 딸 중 한 명일 뿐 28살이 된 지금 그녀는 전국의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 있었다. 미국 방송 역사상 가장 가혹한 진행자와 맞서며 그 잠옷 같은 옷은 파티 복장이야? 브래드 미첼은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스튜디오에는 속삭임이 퍼졌다. 젊은 기술 기업가 김지영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그녀의 전통 한복은 젊은 억만장자들이라는 미국식 쇼세트와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엔지니어였지만 지금은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불법 공장에서 하루 18시간씩 바느질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제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TV에서 가장 두려운 진행자는 그녀를 또 하나의 인종농담 대상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첼이 몰랐던 것, 그 여성이 현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한 인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마이크를 고쳐잡고 도발의 3마디로 응수했을 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스튜디오는 얼어붙고 SNS는 폭발했고 망신을 줄 목적으로 기획된 방송은 대륙을 뛰어넘는 문화혁명의 서막이 되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의 구독자 수진님께 잠깐 답장을 드릴게요. 새로운 이야기 채널 링크를 요청해 주셔서 이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잠옷 같은 옷은 무슨 코스튬 파티라도 가시나요? 진행자 브래드 미첼의 목소리가 스튜디오 공기를 가르며 퍼졌고 곧이어 관객의 유도된 웃음이 뒤따랐다. 카메라는 지영 김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다가 다시 자세를 가다듬는 그 정확한 순간을 포착했다. 지영은 스튜디오 중앙에 꼿꼿이 서 있었다. 하늘색 실크천에 섬세한 자수가 놓인 전통 한복은 젊은 억만장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의 미국적이고 번쩍이는 세트와 강렬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의 마이크는 그녀의 통제된 호흡을 완벽하게 잡아냈다. 미첼 씨가 말씀하신 이 잠옷은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스튜디오가 즉시 조용해졌다. 이것은 한복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 의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옷을 입은 건 입은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결심만을 가지고 이 나라에 온 제 부모님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카메라가 붉어진 진행자의 얼굴과 흔들림 없는 지영의 자세 사이를 오가는 동안 긴장감이 스튜디오에 감돌았다. 옆에 있는 모니터에서 제작진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셜미디어 댓글을 볼 수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어떻게 감히 브래드한테 그렇게 대답해? 누군가 방금 자기 커리어를 망친 것 같은데 아무도 지영이 들고 있는 전통 주머니 속 작은 장치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것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기술 산업을 혁신할 양자 프로세서의 프로토타입이었다. 또한 그녀의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눈동자가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며 모든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진행자는 넥타이를 조정하며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패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갑작스러운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은데요. 28살에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영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지어졌다. 그 순간 아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장 씨는 10년 전 브롱크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신의 딸 지영이 화장실에 숨어 공부하던 날을 떠올렸다. 모두가 잠든 시간 지영은 랩톱을 켜고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다. 얘야, 잠을 자야지. 그가 말했을 때 지영은 머리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아빠, 우리가 여기 와서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잖아요. 저도 뭔가를 희생해야죠. 카메라가 지영의 차분한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관객들은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선 어떤 것을 보았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존엄성이었다. 그 순간 스튜디오는 마치 숨을 멈춘 것처럼 보였다. 지영의 어머니 선희 씨는 매일 밤 수천 번의 바늘땀을 놓으며 딸에게 말했다. 지영아, 인내는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란다. 견디면서도 온전히 자신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 말이 지금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영의 등을 곧게 펴고 있었다. 스튜디오의 불빛 아래 무대 위에 홀로 선 지영은 더 이상 브롱크스에서 자란 이민자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묵묵히 자신의 역사를 짊어지고 세상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날을 기다리며 우뚝 서 있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미첼 씨? 지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압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미첼은 자신의 질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깎아내릴 준비를 해왔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인터뷰 대상이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로 도전이 되는 누군가였다. 미첼의 얼굴에 당황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영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확고함이 있었다. 그의 시선이 지영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다시 브롱크스의 그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브롱크스에 있는 6명이 살던 40평방미터 아파트가 지영 김이 집이라고 부르던 곳이었다. TV 대결이 있기 15년 전 13살 소녀는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조용한 곳인 화장실에 앉아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공부해도 똑같아. 네 얼굴색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옆집 소년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지영은 그 기억을 밀어내며 수학 문제에 더 집중했다. 숫자만큼은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다. 아버지 박김 씨는 서울에서는 엔지니어였지만 뉴욕에서는 2개의 패스트푸드점에서 하루 18시간을 일하는 또 하나의 이민자에 불과했다. 어머니 선희 씨는 가족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지하 공장에서 옷을 꿰매고 있었다. 아빠는 수학을 도와줄 만큼 여유가 없어 지영은 혼자서 고급 방정식을 풀면서 생각했다. 미국인 친구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녀는 계속 깨어 있으며 대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다. 작은 부엌에서 어머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대로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비결은 재료가 아니라 인내에 있단다, 지영아. 선희 씨는 딸이 언젠가 적용하게 될 비즈니스 철학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가르쳤다. 다른 애들은 왜 학교에 한복을 입고 오라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야. 친구 메이가 어느 날 말했다.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대. 근데 넌 항상 당당하게 입고 오잖아.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파트 얇은 벽에 가족 사진 사이에 조심스럽게 걸려있는 유일하게 실용적 목적이 없는 물건, 액자에 담긴 미니어처 한복. 그것은 그들이 뒤에 남겨두고 온 것의 상징이자 동시에 그들이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의 상징이었다. 내 증조 할아버지는 일본 점령기를 살아남으셨어. 네 할아버지는 전쟁 후 우리 가족을 재건하셨지. 네 아버지는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가난과 싸우셨단다.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따으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너, 지영아, 이 희생으로 무엇을 만들 거니? 소녀는 좁은 창문을 통해 맨해튼의 마천루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닿을 수 없는 만큼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노트북에는 대수학 연습 문제 사이에 숨겨져 있는 알고리즘의 첫 스케치가 있었다. 언젠가 데이터를 거의 마법처럼 예측으로 변환할 알고리즘. 한밤중 부모님이 일하는 동안 지영은 조용히 울었다. 아니,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코드로 만들었다. 모국어보다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로.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늦게 돌아와 지영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딸이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니? 그가 물었다. 미래요. 지영이 대답했다. 종이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낯선 기호들이 가득했다. 박 씨는 미소 지었다. 피곤한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숨겨져 있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빠. 언젠가 전 세계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지영은 자신의 낡은 일기장에 한 줄을 더 썼다. 나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세상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누구도, 절대로 누구도 그 조용한 소녀가 막 시작하려는 일을 예측할 수 없었다. 야, 차이나걸, 내 숙제했어? 브롱크스 공립학교 복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지영은 책을 품에 안고 사물함에 몸을 웅크렸다. 15살이 된 그녀는 이미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학교 과제에 답을 필요로 할 때나 그녀의 출신을 조롱하고 싶을 때를 제외하고는 난 한국인이야.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니면 아무도 그 차이에 관심이 없었다. 그날 오후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발표를 요청했을 때 지영은 손을 들었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가 앞으로 나가자 교실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해. 선생님이 말했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었다. 나의 미국인의 꿈은 지영이 시작했을 때 한 남학생이 중국어처럼 들리는 소리로 그녀를 흉내냈다.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지영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작아졌고 그녀의 어깨는 조금 더 구부러졌다. 집에서 밤에 부모님이 일하시는 동안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구한 전자 부품을 연결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한 선생님이 기증한 오래된 노트북은 국적과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세계로 향하는 창이 되었다. 오직 코드를 만드는 능력만이 중요한 세계. 난 그냥 투명 인간이었으면 좋겠어. 그녀는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유일한 친구 메이에게 말했다. 메이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그녀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외톨이였다. 그러면 넌 모두에게 진짜 너를 보여줄 기회를 놓치는 거야. 메이가 대답했다. 지영은 그 말을 오랫동안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의 고통과 자신을 정말로 볼 준비가 되지 않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위험 사이에서 따라자야 해. 아버지는 새벽 3시에 그녀가 여전히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기호로 가득 찬 화면을 혼란스럽게 바라보았다. 과학자가 되기를 꿈꿨던 박김 씨는 이제 딸이 개발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기도 어려웠다. 컴퓨터 과학 수업에서 지영이 공개적으로 빛나는 유일한 곳에서 핸더슨 선생님이 발표했다. 국제 비즈니스 머신에서 유망한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여름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영은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손을 들었다. 그부들의 놀란 시선을 보았을 때도, 지원할 유일한 소녀, 유일한 아시아인이 될 것을 알았을 때도 너 정말 지원할 거야? 메이가 물었다. 거기 가면 모두 백인 남자들일 거야. 지영은 어깨를 으쓱했다. 어차피 난 투명 인간이잖아. 그들도 날 못 볼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 합격 편지는 목요일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그것을 읽으며 울었다.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의 지평선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인식했다. 그날 밤 가족이 특별한 저녁 식사로 축하할 때 아버지가 일찍 퇴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날, 지영은 그녀를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한 지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보이지 않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한국어로 맹세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 말이 얼마나 현실이 될지 상상도 못한 채 조심스러운 미소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곳에는 아직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코드가 있었다. 그리고 지영만이 알고 있었다. 투명함이 어떻게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메이는 지영의 합격 편지를 보며 속삭였다. 국제 비즈니스 머신이 뭘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지영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보이지 않음이 선택이 아닌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따뜻하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국제 비즈니스 머신 여름 인턴십은 지영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코드를 다룰 때만큼은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잔인했다. 19살, 지영은 교수들이 예측 알고리즘에 대해 가르칠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 대학을 중퇴했다. 그녀가 유지하던 3개의 일자리에서 저축한 모든 돈은 중고 서버와 전자부품으로 향했다. 브루클린에 버려진 창고는 기술혁명의 요람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지하철에서 1시간 반, 위험한 동네를 지나 15분을 더 걸어야 했다. 누수가 있는 천장, 쥐들의 발자국,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하지만 지영에게는 완벽했다. 임대료가 저렴했고 무엇보다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넌 내 미래를 버리고 있어. 아버지는 또 하루의 이중 근무를 마친 후 피로로 떨리는 손으로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학위 없이 미래가 없어. 아빠 전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지영이 대답했다. 설명하기 어려웠다. 어떻게 이 허름한 창고가 그녀가 꿈꾸는 미래의 초석이 될 수 있는지를. 그날 밤 비가 창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영은 콜라 한 캔을 마시며 화면을 응시했다. 6개월 동안 그녀는 불면의 밤을 보내며 시장 행동을 무시무시한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그것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다. 디지털 언어로 변환된 순수한 수학, 어머니가 살아있게 유지한 한국 전통의 조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김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알고리즘.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항상 진정한 김치는 인내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녀의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밤 조금씩 더 좋아지는. 코드 한 줄을 마무리하는 순간 갑작스러운 소리에 그녀는 몸을 돌렸다. 창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지영은 처음에 도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은 테크퓨처의 혁신 디렉터인 토마스 레이놀즈가 이끄는 기업팀이었다. 우리 서버에 무단 접속했습니다. 레이놀즈는 임시변통의 운영센터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비난했다.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공개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특정 회사 서버에 과부하를 줄 만큼 많은 요청을 보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전 아무것도 해킹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단지 제 알고리즘으로 공개 데이터를 분석했을 뿐이에요. 뒤따른 침묵은 레이놀즈의 보조가 태블릿에서 지영의 시스템이 만든 불가능한 예측을 보여주면서 깨졌다. 모두 정확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레이놀즈가 중얼거렸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지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명백했다. 그냥 대학을 중퇴한 한국 소녀가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임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네, 그래요. 지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2주 후 제안이 왔다. 그녀의 알고리즘에 대해 $500만. 지영은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조건으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테크퓨처의 회의실을 나올 때 그녀는 더 이상 이민자에 보이지 않는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독점 개발 계약을 맺은 킴테크 솔루션의 창립자였다. 그날 밤 그녀의 가족은 브롱크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맨해튼의 콘도로 이사했다. 하지만 이사 상자 사이에서 지영은 항상 벽에 걸려있던 미니어처 한복을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혁명이 가장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물건. 당신은 방금 무엇을 시작했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지영이 레이놀즈의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도 완전히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알고리즘의 아름다움이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 정식 학위도 없는 한국인 여성이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끈다고요? 정신이 나갔군요. 앱코어의 기술 이사의 목소리가 유리로 된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이제 23살이 된 지영은 경영진들이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논의하는 동안 평온함을 유지했다. 킴테크를 설립한 지 3년 후 그녀의 회사는 이미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녔지만 존경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처럼 보였다. 모든 회의는 그녀의 능력, 출신, 젊음이 끊임없이 의심받는 새로운 전장이었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첫 징후가 나타나기도 전에 바이오메드의 하락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한 명의 외로운 옹호자가 주장했다. 다른 임원이 짧게 웃었다. 초보자의 행운이죠. 6개월 안에 그녀가 한국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달려갈 거라고 내기합니다. 지영은 그 실수를 정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결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미국에서 삶을 일구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 대신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그래프를 투영했다. 이것은 귀사의 주요 제품에 대한 시장의 다음 움직임입니다. 녹색은 제 전략을 따르는 경우고 빨간색은 현재 경로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그 차이는 너무 극적이어서 회의실의 침묵이 흘렀다. 좋아요, 김씨. 한 달 동안 당신의 모델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CEO가 마지못해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젊은 마케팅 담당자가 지영에게 다가왔다. 제가 말하기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단지 미인계라고 생각해요. 실제 일은 숨겨진 미국인 팀이 한다고요. 지영의 위장이 꼬였다.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창고에서 보낸 그 모든 불면의 밤들, 학교에서 견뎌야 했던 조롱들, 그리고 이제 성공했을 때 그들은 그녀의 성취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혼자 지영은 자신의 의구심과 마주했다. 성공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또한 고립감도 함께했다. 그녀의 마음 구석에서는 속삭임이 계속되었다. 당신은 이곳에 속하지 않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여전히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영아, 난 네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미국에 왔단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포로가 되라고 온 게 아니야. 그 단순한 말이 지영에게 계시처럼 다가왔다. 불빛이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그녀의 결심에 변화가 생겼다. 단순히 성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성공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다. 시간과 자원을 들여 다른 젊은 이민자 기업가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 왜 경쟁자들을 키우려고 하죠?
그녀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마이클이 물었다. 지영은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이클. 이것은 항상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 달 후 앱코어의 CEO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당신의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지영은 그 순간을 음미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이 그녀와 그녀처럼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무실 벽에 걸린 작은 한복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가장 큰 혁명이 가장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물건이었다. 지영의 노트북에는 새로운 코드가 반짝였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예측 도구가 아니었다. 이것은 의료 분야와 교육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인공지능이었다. 그녀가 항상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불가능한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지영 김은 평생 보이지 않는 훈련을 받아왔다. 기술계의 통계적 이상치가 된 기분이 어떤가요? 테크 매거진의 기자가 미소를 지었다. 질문은 칭찬처럼 꾸며졌지만 미묘한 독이 담겨 있었다. 25살이 된 지영은 그 패턴을 알아차렸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대화는 어김없이 그녀의 국적, 성별, 나이로 흘러갔다. 그녀의 진정한 혁신과는 동떨어진 주제들로. 저는 우리의 예측 AI가 어떻게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는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지영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대답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쟁자들은 당신의 알고리즘이 단순히 매우 불가능한 성공 시퀀스를 가졌을 뿐이며 시장이 곧 이 이상현상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지영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결심이 담겨 있었다. 잘 들어, 지영아,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들이 너를 어떻게 정의하든 너는 네 자신을 정의할 권리가 있어.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중학교 시절 복도에서 들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렸다. 그때도 지금도 세상은 그녀를 단순한 범주로 축소하려 했다. 아시아 여성 이민자 행우나. 그녀의 사무실에서 미국인 재무이사인 마이클 데이비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테크의 제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200억 달러면 여러 평생 동안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이에요. 마이클이 이해하지 못한 것,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던 것은 지영에게 킴테크는 결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브롱크스 출신의 한 소녀, 한국인 이민자의 딸이 다른 사람들이 부과한 한계를 거부했을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200억이요? 그들은 우리가 6개월 안에 달성할 가치의 10분의 1도 제한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대답했다. 더 중요한 건 마이클,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그녀의 아파트에서 지영은 어머니의 레시피를 따라 김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매운 향이 초현대적인 환경을 채우며 세계관의 다리를 만들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김씨? 하버드 대학의 캐서린 리드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파괴적 혁신에 관한 강연을 해주시기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지영은 거의 고추병을 떨어뜨릴 뻔했다. 하버드, 자원 부족으로 인해 한 번도 다닐 수 없었던 기관이 이제 그녀를 전문가로 초청했다. 수락합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제안해도 될까요? 지영은 김치를 마무리하면서 확신이 생겼다. 그녀는 초대를 수락할 것이지만 단순히 간견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한국의 인내와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지식을 민주화하는 가장 야심찬 교육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때였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려 있었다. 김연구소 초문화적 혁신을 위한 글로벌 센터. 기술 잡지가 도착했을 때 지영은 표지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기술의 이례적 존재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잡지를 집어들고 창문으로 걸어갔다. 맨해튼의 빛나는 불빛 아래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든 말든 나는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황금 덫은 그녀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었다. 하버드 강당은 만석이었다. 학생들, 교수들, 기업가들이 수수께끼 같은 지영 김의 강연을 듣기 위해 자리를 차지하려 경쟁했다. 무대 뒤에서 그녀는 이 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맞춘 사파이어 블루 한복을 조정하고 있었다. 정말 그걸 입을 거예요.
그녀의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대부분의 연사들은 기업 정장을 입거든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비단 같은 천을 만졌다. 이 한복은 5,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이 무대의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무대로 걸어 나가자 수백 개의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강하게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발표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언이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특별히 제가 한때 꿈꿨지만 참석할 기회가 없었던 이곳에서요. 그녀의 발표 동안 지영은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화와 균형에 대한 한국 철학적 원칙이 어떻게 그녀의 혁명적인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했다.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깊은 연결, 이 이제 분쟁 지역의 병원에 혜택을 주고 있는 그녀의 협력적 AI 시스템에 영감을 주었는지, 가장 강력한 혁신은 시장을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온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후에 올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그녀의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가 조용한 홀을 채웠다. 첫 줄에서 그녀는 한 나이든 남자가 열심히 필기하는 것을 알아챘다. 벤자민 미첼, 그의 도발적인 스타일로 유명한 젊은 억만장자들 프로그램의 디렉터. 그의 계산적인 눈빛에서 무언가가 지영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간견 후 책에 사인하고 질문에 답하는 동안 미첼이 인공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김 씨. 저희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군요. 미국인들이 당신의 특이한 성공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거만한 어조는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지영은 제안을 평가하면서 외교적인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의 본능은 함정이라고 소리쳤지만 또한 기회라고 속삭였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제 일정이 매우 바쁘거든요. 미첼은 언짢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아마도 그는 즉각적인 수락에 익숙했을 것이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런 노출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그날 밤 전화로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지영은 자신의 망설임을 공유했다. 늘 단순함으로 위장된 지혜를 가진 그녀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지영아, 대나무는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어쩌면 세상의 한국 대나무의 강인함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르지. 그녀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20년 전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인내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을 가르쳤다. 가장 강한 실크는 가장 오래 기다린 누에에서 나온단다. 그녀의 어머니는 작은 한복을 바느질하며 말했었다. 3일 후 지영은 프로그램 참여를 확정했다. 단순한 게스트가 아닌 자신만의 조건으로 한복을 입을 권리를 포함하여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은 지영이 단순한 인터뷰 이상의 것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방송 전 리서치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브래드 미첼의 모든 과거 인터뷰, 그의 인종차별적 발언 기록, 특히 아시아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코멘트들. 당신은 저를 스테레오타입으로 환원하려 하지만 그녀는 미첼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시는군요. 그녀가 창문을 통해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닿을 수 없어 보였던 마천루들이 이제는 그녀의 발 아래 있었다. 그리고 곧 그녀는 또 다른 장벽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브래드 미첼은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미국의 한 기관이었다. 무자비하게 게스트들을 분해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는 굴욕을 오락으로 변모시켰다. 프로그램 출연에 앞선 2주 동안 지영은 미첼이 진행한 모든 인터뷰를 철저히 연구했다. 그는 예측 가능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녀가 팀에게 설명했다. 취약한 순간에 끼어듭니다. 정보를 맥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고정관념을 이용합니다. 김테크 사무실의 회의실에서 지영은 팀과 함께 가능한 모든 공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준비했다. 그녀의 비서 소피아는 우려했다. 그냥 평범한 기업가처럼 보이는 옷을 입으시면 어떨까요? 한복은 그에게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줄 뿐이에요. 지영은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바로 그것을 원해. 첫 번째 공격을 선택하게 해. 한편 프로그램 무대 뒤에서 미첼은 자신의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원해. 특히 실패들을.
그는 리서치 팀에게 지시했다. 이 한국인 천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아. 미첼이 모르는 것은 지영이 오만한 진행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들과 맞서며 성장했다는 것이었다. 굶주림, 편견, 보이지 않음. 그녀의 전 생애는 이 순간을 위한 훈련이었다. 프로그램 전날 익명의 정보원이 지영에게 계획된 대본을 보냈다. 순진한 질문으로 위장한 계산된 언어적 함정과 외국인 혐오적 암시의 시퀀스. 근거 없는 주장이군. 그녀의 법률 자문이 우려했다. 반박할 증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영은 미소 지었다. 아니요, 우리는 그를 그의 게임에서 이길 거예요. 호텔에서 지영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호흡 기법을 연습했다.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의 평정을 잃을 때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란다. 그녀는 준비된 대본을 읽지 않고 대신 창문을 통해 뉴욕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여기 그녀가 왔다. 브롱크스의 그 작은 화장실에서 공부하던 소녀가 이제는 국가적인 방송에 출연하기 직전에 있었다.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 그녀를 채웠다. 같은 순간 맨해튼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미첼은 자신의 노트를 검토했다. 이 여자애가 미국에 와서 정규 교육도 없이 혁신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한국 동화가 진짜 압박 아래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보자고. 그는 작은 메모를 봤다. 한복을 잠옷이라고 언급하자 인종 발언으로 충분히 가깝지만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하게. 미첼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 특별한 게스트는 그에게 평소보다 더 큰 즐거움을 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직원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그녀가 정말 한복을 입고 나올 거래. 브래드가 그녀를 산산조각 낼 거야. 불쌍한 아이. 지영은 그들을 지나쳐 분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앉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평생 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녀는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서려고 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오래된 친구 같았다. 그녀는 미니 한복이 담긴 작은 액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할머니,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두 사람, 두 세계, 어느 쪽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대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미첼은 자신의 익숙한 영역, 카메라 적절한 순간에 웃도록 훈련된 관객을 신뢰했다. 지영은 저항의 세대를 통해 배양된 조용한 힘을 신뢰했다. 무대는 단순한 인터뷰 이상의 것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것은 권력, 존중, 정당성에 관한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두 철학 간의 충돌이었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눈부셨다. 무대 중앙에 앉아 지영은 그녀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조율된 분위기를 감지했다. 한복에 대한 초기 농담 이후 진행자는 이제 거짓으로 친근한 자세를 취했다. 자, 지영씨, 당신은 30살이 되기 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세웠군요. 인상적인 행운이죠. 그렇지 않나요? 미첼의 미소는 그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제 문화에서는 미첼 씨, 우리는 성취를 행운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과 명확한 목적 사이의 균형으로 여깁니다. 지영은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대화의 리듬을 통제했다. 미첼은 과장되게 그의 노트를 확인했다. 열심히 일한다고요? 흥미롭네요. 우리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지역대학을 중퇴했더군요. 기본적인 학위조차 없이. 그는 멈추었고 그 암시가 공중에 맴돌게 했다. 젊은 미국인들에게 이런 길을 추천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나요? 관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카메라가 지영의 얼굴로 접근하며 불편함의 신호를 포착하기를 기대했다. 탁월한 관찰이군요. 그녀가 그를 놀라게 하며 대답했다. 제 길을 아무에게도 추천하지 않아요.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지식이 항상 공식적인 자격증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미첼이 끼어들려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사실 저는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에 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요. 저와 달리 그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쳤고 미첼은 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신의 알고리즘은 사실 미국인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개발되었고 당신은 단지 그 운영의 이국적인 얼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의 어조는 관객과 공유하는 기밀을 암시했다.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카메라는 지영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정확한 순간을 포착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모니터를 지켜보는 제작자들조차 당황시킨 거의 초자연적인 평온함이었다. 미첼 씨, 그녀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는 권위를 담고 있었다. 아마도 이 초대의 진정한 이유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지영은 처음에는 미첼의 유형이 무서웠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뉴욕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TV에서 그를 보았다. 항상 자신감에 넘치고 통제하고 우월한. 그는 그녀의 부모님 같은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부르며 마치 그들의 꿈이 그의 것보다 덜 가치 있는 것처럼 말했다. 지금 그를 바라보면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완벽하게 볼 수 있었다.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롱으로 숨기는 사람. 진정한 이유라고요? 미첼은 웃음을 강요했지만 상황 통제권이 분명히 그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당연히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거죠.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제가 한국 전통에서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유하겠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한복 소매를 정돈했다. 그것은 부나 명성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미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시선은 프롬프터를 향했지만 거기에는 아무 도움이 없었다. 그는 대본에서 벗어났고 미지의 영역에 있었다. 갑자기 그는 이 조용한 한국 여성이 단순한 인터뷰 대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가장 나쁜 부분을 보지 못했다. 진정한 이유라고요? 미첼이 다시 한번 웃음을 강요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저희는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다니까요. 지영은 천천히 정확한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그녀의 부모님의 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루 18시간의 노동, 재봉틀에서의 끊임없는 일로 변형된 어머니의 손, 이중 근무 후에도 영어를 공부하던 아버지의 밤. 저는 당신의 프로그램과 같은 쇼를 보며 자랐어요, 미첼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스튜디오를 침묵시키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제 부모님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봤어요, 기억될 때. 보이지 않는 존재들, 타자에 관한 이야기에 편리할 때만 제외하고. 미첼이 끼어들려 했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들었다. 예의상 제가 마치게 해주세요. 그 단순한 제스처는 너무나 위험 있게 행해져서 강력한 진행자가 본능적으로 복종하는 초현실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당신의 프로그램은 조롱할 고정관념을 기대하며 저를 초대했어요. 대신 당신은 한과 정의 정신을 간직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역경 앞에서의 저항과 한국 영혼을 정의하는 깊은 인간적 연결. 카메라는 미첼의 표정이 점차 변화하는 것을 포착했다. 경멸에서 혼란으로. 마침내 그가 익숙한 전술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다는 마지못한 인식으로. 하버드는 단순히 간견을 위해 저를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미첼 씨. 그들은 제 윤리적 혁신 커리큘럼을 MBA 프로그램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첼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그의 노트, 굴욕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가 갑자기 쓸모없게 되었다. 무대 뒤에서 제작자들은 시청률이 급등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지영 김의 이름이 순식간에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힘이 바뀌었다. 대립이 아닌 세기의 한국 문화가 다듬어온 고요한 내면의 힘을 통해서. 미첼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었다. 20년 경력 동안 그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쇼에서 통제력을 잃은 적이 없었다. 그는 다시 잡으려고 시도했다.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김 씨.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동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동화라고요? 지영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제는 강철 같은 결의가 깔려 있었다. 어떤 것이 당신에게는 동화처럼 들리나요, 미첼 씨? 제 부모님이 새 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해 투쟁한 것, 아니면 그들의 딸이 천장을 깨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 그녀는 작은 태블릿을 꺼냈다.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지난 5년 동안 귀하의 쇼에서 백인 게스트들은 평균적으로 말할 시간이 더 많았고 차단되는 횟수가 적었습니다. 반면 유색인종 게스트들은 저는 그런 통계를 부정합니다. 미첼이 급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수치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영이 물었다. 흥미롭네요. 당신은 항상 수치들이 감정보다 중요하다고 말해왔는데. 관객들 중 한 명이 웃음을 터뜨렸다. 다른 사람들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대항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입니다. 지영이 계속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의 대화에서. 카메라가 스튜디오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거의 50년의 텔레비전 역사에서 유례없는 권력 교체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영은 오직 시작했을 뿐이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지영은 의자에서 자세를 바로 했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다. 저는 미첼 씨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당신에게 정당한 성공을 정의하나요? 진정한 호기심으로 제기된 이 질문은 미첼을 전례 없는 위치에 놓았다. 자신의 전제를 정당화해야 하는 위치. 카메라는 그가 미국 시스템에서의 열심히 일함에 대한 모호한 대답을 구성하는 동안 그의 불편함을 포착했다. 흥미롭네요. 지영이 대답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당신이 진행한 208개의 인터뷰를 분석했을 때 저는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백인 게스트들은 전략에 대해 질문받고 아시아인 게스트들은 운에 대해, 흑인 게스트들은 장애물에 대해 질문받더군요. 전체 스튜디오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미첼의 인터뷰를 그런 방식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시청자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어조는 수년간의 위장된 편견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동안에도 존중스러웠다. 미첼은 자신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취약해 보였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전 아시아인들에 대한 의제가 없어요. 저는 의도성을 암시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단지 패턴을 관찰했을 뿐이에요. 제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식별하는 것,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제스처로. 그녀는 거의 모성애적인 태도로 약간 앞으로 기울었다.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미첼 씨. 진정한 용기는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통제실에서 제작 책임자가 디렉터에게 속삭였다. 그녀가 그를 위로하고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소셜미디어는 댓글로 폭발했다. 미첼이 마침내 협박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군. 그리고 한복을 입은 여성이 방금 미국 TV에서 품위에 관한 수업을 했어. 카메라가 다시 미첼의 초점을 맞췄을 때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의문의 여지 없는 권위의 배니어가 갈라져 예상치 못하게 인간적인 무언가를 드러냈다. 자신의 모순에 직면한 한 남자. 아마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드문 고백이었다. 내가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관점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것은 최소한의 양보였지만 미국 엔터테인먼트의 언어에서는 완전한 항복에 가까웠다.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인정의 미소였다. 이렇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미첼은 자신의 기반을 되찾으려고 시도했다. 당신의 알고리즘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정확도를 달성했나요? 제 어머니는 김치를 담글 때 항상 말씀하셨어요. 비결은 재료가 아니라 시간과 인내에 있다고. 지영이 대답했다.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패턴을 놓치곤 합니다. 그녀의 말에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단순한 비유 속에 그녀는 자신의 기술적 혁신의 본질을 포착했다.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방법론의 결합. 우리 회사의 모토는 뿌리를 기억하는 기술입니다. 지영이 계속했다. 저희 AI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복잡한 계산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경험에서 배우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미첼은 이것이 더 이상 인터뷰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 자신의 쇼에서의 마스터 클래스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통제실에서 쇼의 제작자가 감독에게 말했다. 이 세그먼트를 늘려요. 지금 시청률이 미쳤어. 관객 사이에서 어린 한국계 미국인 소녀가 그녀의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나도 커서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현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그들도 보고 있어. 미첼은 그들의 교환을 보았고 갑자기 그의 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했다. 20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단지 쇼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군요. 미첼이 세그먼트를 끝낼 기회에 눈에 띄게 안도하며 발표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적대적인 에너지로 진동하던 스튜디오가 이제는 존경스러운 침묵을 유지했다.
카메라는 지영이 내면의 지혜를 상담하는 것처럼 잠시 눈을 감는 순간을 포착했다. 우리를 지켜보는 젊은이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음악적인 특성을 띠었다. 사회는 종종 소리의 크기를 가치와 유명세를 공헌과 혼동합니다. 그녀는 한복 소매를 정교하게 정돈했다. 한국 철학에는 눈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간을 읽고 말해지지 않은 역학을 이해하는 기술이죠. 수세기 동안 우리는 지배가 아닌 예리한 인식을 통해 생존해왔습니다. 감독은 매료되어 명령했다. 3번, 카메라 그녀 얼굴 클로즈업 이걸 담아. 진정한 힘은 다른 이들을 작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미첼을 직접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적으로 여겼던 사람들도 포함해서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 여자는 누구지? 한국을 방문해야겠어. 도발에 이렇게 지혜롭게 대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미첼은 세그먼트가 계획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했음을 깨닫고 약간의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다. 확실히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돌아오면 미첼 씨, 지영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이 프로그램이 제게 제공한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아함과 강인함이 상반되는 자질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한국 문화가 수천 년 동안 보존해온 교훈입니다. 프로그램은 미첼의 일상적인 도발이 아닌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사색적인 침묵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대 뒤에서 미첼은 지영을 직접 바라보지 않고 지나갔다. 인상적인 퍼포먼스였어요. 그는 중얼거렸다. 방금 경험한 변화를 완전히 인정하지 못한 채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미첼 씨. 그녀는 전통 가방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그저 존중으로 제공된 진실이었을 뿐이에요. 방송국을 떠나는 동안 지영은 로비에서 한 젊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방금 관객석에서 보았던 소녀의 어머니였다. 제 딸 지현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그녀가 말했다. 처음으로 그 아이가 한국어 배우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지영은 작은 소녀에게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안녕 지현아. 선생님은 대단해요. 소녀가 속삭였다.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될래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너는 이미 대단해 지현아. 그냥 네 자신을 잊지 마. 그날 밤 리무진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은 창문을 통해 밤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알림으로 울려댔지만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다. 세계가 방금 변했다. 크게 선언된 것도 아니었고 그녀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한복, 그녀의 존엄성, 그녀의 지혜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것은 이국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주는 누군가였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어떻게 됐어, 지영아? 선희가 물었다. 지영은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이 순간을 설명할 수 있을까? 모든 준비, 모든 계산된 대응, 모든 위험. 대신 그녀는 어머니가 그녀에게 어릴 때 가르쳐준 단어를 사용했다. 엄마, 저 이제 보였어요. 전화기 건너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웃음이 들렸다. 그녀는 이해했다. 방송 이후 24시간 동안 지영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굴욕을 주려는 시도로 시작된 것이 문화적 현상으로 변모했다. 그녀의 이름은 온라인 트렌드를 지배했고 수천 명이 인터뷰 클립을 공유했다. 한복을 입은 여성이라 불리게 된 그녀는 미국 대중의 심금을 울렸다. 단순히 그녀의 침착함 때문만이 아니라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독성 있는 대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맨해튼 아파트에서 지영은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메시지들을 읽었다. 당신의 인터뷰를 본 후 서울행 티켓을 샀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 형성하는 문화를 알고 싶어요. 제 10대 딸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항상 자신의 뿌리를 숨겼어요. 어제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항상 미디어의 고정관념에 기반한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의 인터뷰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시아인 동료들을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하는 미국 임원들의 이메일과 자녀들에게 롤 모델을 제공해 준 것에 감사하는 한국계 미국인 부모들의 메시지였다.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지영은 처음에
어떤 공식적인 확인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것은 초대장이었다. 한국 대통령이 다음 미국 방문에서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다. 당신은 수십 년의 문화 외교가 이루려고 노력한 것을 7분 만에 해냈습니다. 대사가 설명했다. 한국 철학의 힘을 설명할 필요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그것을 구현함으로써. 한편 미첼의 프로그램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시청률은 천문학적이었지만 대중 반응의 톤은 분명했다. 관객은 오락으로서의 굴욕 모델에 지쳤다. 우리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제작 책임자가 결정했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대립이 아닌 내실을 원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프로그램에 가져온 것을 원합니다. 킴테크 본사에서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글로벌 잠재력을 제고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전에는 아시아의 이례적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윤리적 혁신의 미래로 칭송받았다. 지영은 감사함과 경계심이 섞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이전에 그녀를 소외시켰던 같은 미디어가 이제 그녀를 찬양했다. 잠재적으로 일시적일 수 있는 변화. 그녀의 소셜미디어 팀은 놀라운 통계를 보고했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 등록이 30% 증가했다. 한국 요리책이 아마존에서 품절되었다. 그리고 한국 전통 한복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들이 주문 쇄도로 과부하가 걸렸다. 단지 한 번의 인터뷰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어요. 지영의 보조인 소피아가 말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인터뷰가 아니었어, 소피아. 그건 오래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었을 뿐이야. 킴테크의 회의실에서 지영은 새로운 계획을 팀에게 발표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하지만 이제 진정한 글로벌 확장의 시간입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그녀가 지적한 지점들이 빛났다. 라고스, 뭄바이, 상파울루, 마닐라. 이곳들은 미래의 혁신 허브입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곳들이 우리의 다음 연구소와 교육센터가 들어설 곳이에요. 최고 재무 책임자 마이클이 불안하게 자세를 고쳤다. 이런 시장들은 위험하고 검증되지 않았어. 우린 지금 시점에서 안전한 확장에 집중해야 해.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마이클, 이 도시들이 무엇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저예요. 회의가 끝난 후 지영은 그녀의 개인 보조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다. 5월 둘째 주에 브롱크스에 있는 PS 127 학교를 방문하도록 일정을 잡아주세요. 인터뷰인가요? 보조가 물었다. 지영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제가 자랐던 학교예요. 제가 한때 투명인간이었던 곳이죠. 이제 돌아가서 그들에게 다른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그날 밤, 지영은 그녀의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빠, 우리 함께 서울에 갈까요? 대통령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전화기 건너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영아, 내가 항상 알고 있었단다. 네가 특별하다는 것을. 인터뷰가 그녀의 공적 삶을 바꾼 지 6개월 후, 지영은 그녀의 가장 최근 창조물인 김초문화 혁신연구소의 캠퍼스를 평온하게 거닐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자라난 작은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브롱크스에 건설되었다. 한국 전통 건축과 초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롭게 융합된 건물은 그녀의 철학을 완벽하게 상징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건설하는 것. 수십 개의 다른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첨단 기술과 고대의 지혜를 결합한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있었다. 김 선생님, 라틴계 출신의 젊은 여학생이 불렀다. 저희가 선생님의 알고리즘을 소외된 농업 공동체의 가뭄 패턴을 예측하도록 조정했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작업이 혼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위층의 회의실에서는 특이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브래드 미첼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면서도 결연한 표정으로 지영의 팀과 다양한 문화적 전통에 대한 진정한 존중을 가지고 글로벌 혁신을 탐구할 새로운 프로그램 형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진정성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군요. 미첼 씨,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높이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군요. 지영이 말했다. 당신의 가르침이었죠. 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실함이 새으며 들어 있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지영은 캠퍼스 중앙에 건설된
전통 한국식 정원에서 부모님을 만났다. 이제 은퇴한 그녀의 아버지는 뉴욕 기후에 맞게 적응된 한국 토착 식물들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었다. 또 다른 성공적인 이주의 형태였다. 아빠, 엄마, 지영이 한국어로 말했다. 그들 옆에 앉으며 화장실에서 수학 공부하던 그 소녀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수십 년의 힘든 노동으로 자국이 남은 손으로 딸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정리하며 우리는 항상 네가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단다. 인내는 단지 한국적인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는 능력, 역경을 아름다움으로 변모시키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주는 선물이란다. 그날 밤 지영은 휴대폰에 알림을 받았다. 새로운 기록, 미국 대학의 한국어와 문화 과정에 대한 등록수가 지난 학기에 비해 3배 증가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한때 그녀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도시를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지영은 자신의 여정의 역설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의 문화적 정체성을 거의 잃을 뻔했던 것이 바로 그녀의 가장 큰 힘이 있는 곳임을 마침내 깨닫기 위해 필요했다. 프로그램에서 입었던 한복은 이제 연구소 벽에 액자에 걸려 있었다. 유물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은 뿌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새로운 토양에서 자라도록 허용하여 단지 멀게만 보이는 세계 사이에 다리를 만드는 것임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기념품으로 지영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큰 무언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가장 오래된 전통에 종종 가장 현대적인 도전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혁명은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명료함으로 말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연구소의 입구 위에는 한글과 영어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불가능한 것을 만들 수 있다. 브롱크스의 어딘가에서 한 젊은 이민자 소녀가 작은 아파트의 화장실에 앉아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공부하며 지영의 영상을 보고 있었다. 순환은 계속되고 있었다. 보이지 않음을 힘으로, 침묵을 지혜로, 회복력을 유산으로 변모시키며 지영은 자신의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썼다. 나의 가장 깊은 상처가 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밤이 뉴욕을 감싸는 동안 지영 김은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영원히.